네. 우리가 행정계획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행정작용의 유형으로서 공부를 했는데 항상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계획이 또 오그러졌죠. 원래 지난주 수업을 하고 오늘은 휴강이 되는 거였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그래서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올해를 못 넘기고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못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영역은 이제 손실보상제도예요. 그래서 2권의 292쪽, 2권의 292쪽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국가의 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 본 걸 돈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가 배상이란 제도와 보상이란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둘의 차이점 뭐야? 배상은 간단히 말해서 위법한 작용, 즉 잘못된 작용으로 행정작용으로 국민이 피해 입었을 때 그거 피해 물어주는 게 배상제도.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라는 제도는 적법한, 법에 따른 적법한 작용을 했는데 국민에게 이제 재산 피해가 생겼을 때 그 피해를 물어주는 게 보상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교재 292쪽 가볍게 보면 손실보상에 의의를 간단히 읽어보면 손실보상제도란 첫째 줄에 공공필요에 의해 그러니까 공공필요성에 의해서 적법하게 국가가 공권력 행사를 해서 우리 사인,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에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거기에 첫째 줄에 공공필요가 대표적인 예로 인천시가 도로를 건설하려고 해. 도로 건설 계획을 잡아서 도로 건설해가지고 모든 시민들 다 자유롭게 이용해 제공하려고 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잡았어. 이게 예를 들자면 이제 공공 필요야. 그러면 도로 노선을 계획을 잡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도로 노선에 뭐야? 개인 땅들이 있어. 개인 집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러면 처음부터 강제로 뺏지는 않는데 먼저 야 이거 도로 만드는데 필요하니까 땅이나 집을 팔아라. 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그래서 파는 사람은 이제 제가 받고 넘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못 팔아 이러고 이제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면 도로 건설 못 하게 되잖아. 그렇다고 도로는 또 가능하면 직선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피해서 또 이렇게 꼬불꼬불 갈 수도 없는 거고. 응? 이럴 때 개인에게 네가 좀 져라. 응?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네가 좀 원하지 않더라도 희생을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팔라고 우리가 개인끼리 땅 사고 팔듯이 협상을 해서 사들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는 법으로다가 이제 강제로 뺏을 수 있도록. 응? 그래서 공권력 행사, 즉 강제로 우월적인 힘을 가지고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는 거 있잖아. 이 뺏는 거를 공익 목적으로 이렇게 절차 밟아 뺏는 걸 수용이라 그래. 그래서 공익적 용도를 위해서 뺏는 거 공용 수용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을 하고 대신에 공짜로 뺏을 수는 없잖아.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나라니까 그 재산 가치를 돈으로 물어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개인의 재산권 보장도 되지만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여겨지면 이걸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도록 한 제도. 그리고 뺏고 돈으로 물어주는 제도를 손실보상이래요. 그래서 뭐 의의에서 특별히 외울 거 없고 시험에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보상 여기서는 적법, 적법. 그 다음에 두째 줄에 특별한 희생이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그러니까 무슨 공익 사업 등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에 약간의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약간의 피해 정도는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수해라. 여기서 그는 보상 안 해줘요. 소위 이제 학문적으로 말해서 특별한 희생을 입었다라고 인정될 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적법, 그다음에 특별한 희생, 뭐 그런 단어. 이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손실보상의 근거 이렇게 나왔죠. 이론적 근거, 실정법적 근거. 자, 이론적 근거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특별희생설이라는 게 동설이다. 그 정도면 충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특별희생설이라는 게 설명이 있죠. 조금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공익을 위해서 자기 재산에 원치 않는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게는, 말하자면 국가가, 인천시가 도로 만들고 뭐 국가가 공항을 건설하는데 개인 땅을 뺏어간다, 그죠? 네. 이렇게 될 경우 둘째 줄, 국민 전체가 도로나 공항을 건설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전체 국민이고, 그죠? 희생을 하는 사람은 그 땅 주인이라든지 소수잖아, 그죠? 그래서 다수 전체 이익을 위해서 네가 좀 희생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공익을 위한 희생은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그것이 공정한 거죠. 네. 바로 그런 논거를 갖는 게 바로 특별희생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특별희생설이라는 견해가 동설적 견해다, 한 정도 보고요.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 우리 이제 항상 모든 국가의 작용은 다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으로부터 근거를 찾습니다. 그죠? 헌법 몇 조 몇 항? 헌법 23조 3항. 여기 시험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동그라미 1번에서는 헌법 23조 3항. 우리 헌법 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23조 1항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은 보장이 된다,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23조 2항은 국민의, 그러니까 국민의 사유재산권도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공공 필요에 의해서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3항에 가면 거기 나왔듯이 공공 필요성에 의해서 자기 재산권을, 아까 강제로 박탈하는 걸 수용한다 그랬지? 강제로 수용을 하거나 또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강제로 사용을 그러니까 국가 등이 개인 재산을 강제로 사용하거나, 뺏는 건 아니고, 소유권을 뺏는 건 아니고 사용을 하거나 또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거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죠. 그러면 첫째 줄에 보면 국민의 재산을 수용하고 사용하고 제한하는 것도 국회가 정한 법률로 해야 되고, 또 및 해놨으니까 그 수용 사용 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도 법률로서 정해라. 그러니까 다 재산 피해 주는 것도 법률로, 보상하는 것도 법률로 정하되 어느 만큼 보상하래? 좀 막연하긴 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돼 있죠. 정당한 보상.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서 두 번째 끝에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은 자, 공익적 용도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와 보상에 관해서 법률로 하도록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같은 말 연결한 거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자, 우리 대법원이 뭐라 그랬대요?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3항은 국민의 손실보상, 즉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정권의 근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해서도 법률로 정하도록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1항에 보면 우리 헌법은 침해와 보상을 모두 법률에 근거해서 하되, 다만 정당한 보상은 하라고 막연한 기준은 해놨지만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방법, 이거 다 법률로 정하고 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2항이 시험에 잘 쓰입니다. 틀리게 나올 건 없고 2항이 시험에 잘 쓰여요. 한편 이제 동그라미 3항에 보면 이런 단어 나온다. 우리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헌법에서 국가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 이 재산권 보장이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우리가 두 가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법에 관해서 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존속보호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셋째 줄에 보면 가치보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존속보장, 가치보장.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건 그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뺏지 않고 자기 재산은 재산 소유한 자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팔든지 누굴 주든지 그건 개인에게 알아서 하는 거고, 가능한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존속시켜줘야 된다. 이게 이제 원래 재산권 보장의 원래 취지야, 존속 보장. 그런데 공익상 필요하면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뺐대. 그 재산 가치만큼 돈으로 물어주는 방법. 이게 가치 보장이야. 응? 그럼 그 말 이해해요? 원래는 우리 헌법 23조 1항은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장한다. 이거의 원래 취지는 국민의 재산권 존속을 보장한다는 뜻이야. 응? 하지만 23조 3항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야? 공공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그에 대해서 돈으로 뺏어가고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재산권의 가치 보장으로 이제 보장하는 방법이 바뀌는 거다. 응? 그런 뜻이죠. 이것도 이제 요 3항은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던 지문을 옮겨놓은 거예요. 외울 건 아니지. 응?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틀리게 만든다면 가치보호, 존속보호와 가치보호 이걸 바꿔놓을 수도 있어, 순서.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 되지. 원래는 존속을 보호하는 거야. 존속보장이 우선인데 가치보장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 말고 하위의 법률로서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줄,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해.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하도록 하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질 문제에 관해서 통일된 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국가배상법. 근데 손실보상 문제는 그런 통일된 법이 없고, 뭐 도로법 해서 도로 만드느라고 개인의 땅을 뺏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뺏은 땅 가치에 대해서 도로법에서 어떻게 보상하라 규정을 둔 거야. 응? 그러니까 도로법이니 무슨 댐 건설에 관한 법이니 각각의 법마다 따로따로 그 침해 및 보상에 관해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거지. 응? 그래서 개별법들에서만 규정이 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일반법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거.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 나오죠? 자, 이 페이지가 많아 나오는데, 자, 학설은 뭐 공권설이라는 거 뭘 줄임말이야? 공법상의 권리다. 또는 사건설은 사법상의 권리다. 이걸 줄여서 공권설, 사건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글쎄, 학설은 너무 이렇게 요새 이제 출제 경에 학설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도 돼요. 응? 네. 그래서 학자들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냐면은, 야, 국민의 재산을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공권력, 우월적인 힘을 가지고 강제로 국민의 재산을 뺏는 거니까 이거는 공법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도 그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다가 초점을 두면 뭐야?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 그러니까 공법적인 권리로 파악을 해야 된다. 공법적인 권리로 파악되게 하게 되면 보상받을 권리를 공법상의 권리로 보게 돼요. 공법상 권리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보상을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돼. 근데 사건설은 야, 원인이 뭐가 중요하냐? 어쨌든 국민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그 결과적인 측면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결국 그 재산에 대한 피해를 적절하게 물어준다는 거. 이거는 뭐 개인 간의 관계든 국가가 공익사업을 해서 공권력적으로 해서 개인의 재산을 피해를 주든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그 피해를 정당하게
이 구제 받는 게 중요하다. 응? 그러니까 원인에는 별로 원인이 개인 간의 대등한 입장에서 발생한 피해든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든 원인이 중요한 건 아니다. 결과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제대로 구제 물어준다. 이 측면이 중요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손해배상하고 차이도 없는 거다. 원인은 다르지만 결국 뭐야? 발생한 피해를 제대로 물어주는 거. 여기다 초점을 두면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권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하죠. 사건으로 보고. 그거와 똑같이 보면 된다는 게 사건설이에요. 응? 그러면 중요한 거 판례는 어떤 입장이다? 응? 판례는 우리가 둘로 나눴는데 과거의 입장, 최근의 입장이랬죠. 과거는 이제 우리 대법원이 이 국민이 피해를 당한 재산권의 성질이 뭐냐? 국민이 재산권이라는 어떤 권리를 갖는데 재산권이 공법적인 성격을 갖는 재산권이 있고 사법적인 성격을 갖는 재산권이 있다 이거야. 응? 그래서 그 피해본 재산권이 피해본 권리가 공법상의 권리라면 손실보상 청구권도 공법상 권리로 보고 피해받은 재산권이 사법상의 권리라면 손실보상 청구도 사건으로 보자. 이런 입장이었어.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보면 자 최근의 입장에다가 시험 포인트를 둬야지. 최근의 입장 판례 2000년 이후에 최근 판례를 보면 판례는 손실보상 청구는 공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권이라고 보고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1번이 매우 중요. 응? 즉 최근 판례는 공권으로 보고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 보상금. 응?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페이지에서. 응? 네. 그리고 2번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고 판례를 들은 거예요. 읽어보면 자 공공사업을 시행하느라고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줘서 그 피해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해서 받을 권리는 두 번째 그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거하고는 성질을 달리하는 거다 하면서 결국 그 청구권 행사는 민사소송으로 할 게 아니라 행정소송 중 한 종류인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확인한 거니까 1번으로 정리하면 끝. 네, 끝 넘어갑니다. 자 아직 본격적으로 손실보상 문제라면 나오는 그 문제 나오는 거를 아직은 안 했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2페이지 걸쳐서 판례를 들어놨죠. 이게 여기서 시험 나와. 그럼 뭐 물어보냐면 무슨 이제 공익사업 때문에 피해 입은 거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냐 맨 그거 내는 거야. 지금 읽은 대로. 그래서 우선 뭐 손실보상 청구를 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예전에 있어요. 근데 이거 시험에 안 내요. 응?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는 건 최근의 입장이 아니라서 잘 안 돼. 옛날에는 그런 판례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밑에 거.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손실보상 청구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한 사례. 첫 번째, 두 번째, 1번, 2번 다 같은 판례나 응?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니까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했죠. 2번도 하천구역 편입 토지. 그죠? 네. 이게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라는 게 뭐야? 개인 땅이 있는데 하천이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개인 땅이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하자. 이거 A라는 개인의 땅이야. 근데 뭐 어느 해인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가지고 하천의 물길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그죠? 응? 이렇게 바뀌면 요만큼의 개인 땅이 하천 구역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응? 그러면 하천법이라는 법에서 이렇게 하천 구역으로 개인 땅이 편입되면 그거는 이제 국가 땅이 된다. 해놓고 땅 주인에게는 요 땅값을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이 있어요. 응? 그걸 여기서 하천 구역에 편입된 개인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제목, 다음에 결론은 뭐야? 밑에서 세 번째 줄음은 이건 공법상 권리다. 응? 그럼 공법상 권리면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돼?
행정소송. 근데 행정소송도 우리가 공권력 행사 조치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은 이제 항고소송이라 그러지. 근데 요거는 이제 국가하고 나하고 사이에 내가 국가로부터 뭐 받을 권리가 있으니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내 권리를 실현해줘 라고 다투는 소송이 당사자 소송이야. 그래서 1번 공법상 권리, 그래서 뭐야, 끝에 가면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여기는 행정소송인데 그 말 속에 당사자소송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1번, 2번 똑같으니까 1번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잘 나오는 거 4번. 4번 많이 잘 나와요. 자,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뭐야? 다른 말로 하면 간척 사업이지. 응? 바다 메우고 막, 그지? 그러면 이 바다를 간척함으로 인해서 그런 공익 사업을 해서 어업권 피해가 생겼단 말이야, 그지? 응? 관행 어업권도 뭐 어업권의 일종이지. 이건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지. 자, 어쨌든 어업권 피해가 생기면 이것도 어떻게 돼? 셋째 줄에 보면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대요. 응? 자, 5번째. 세입자들. 어느 지역이 무슨 뭐 산업단지를 조성하니 어느 지역이 무슨 개발사업지구로 지정. 그랬고, 근데 여기 집주인들, 땅주인들은 다 땅값, 집값 보상 받아요. 근데 새 들어 사는 사람은 재산이 있지는 않잖아. 땅이나 집. 그러니까 새 들어 사는 사람도 공익사업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다 이사 가야 돼요. 그 이사비 줘야 된다. 이거 공익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재산 피해야. 응? 그래서 거기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라고 보상 청구권. 응? 이것도 쭉 나가면 어떻게 돼? 결론. 공법상 권리고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데? 응? 행정소송으로서 당사소송. 근데 그것밖에 안 물어보는 거야. 이게 이런 손실보상 청구는 공법상 권리라서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딱 그거야 그냥. 왜 이렇게? 응? 마찬가지로 6번. 자, 6번도 보면 자녀지. 자녀지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 자녀지. 짜투리 땅 남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땅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이 있는데 여기가 공익사업할 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여기까지 공익사업한데, 그러면 여기 땅은 공익사업 지구로 편입된 땅이라서 이 땅값은 당연히 보상은 받아요. 응? 근데 요게 자녀지지. 요 땅은 수용이 되는 거야. 공익사업에 수용이 되고 남은 땅이 자녀지. 응? 근데 이 땅, 글쎄 이게 너무 많이 표시됐나? 땅이 이렇게 조금 남는다고 쳐보자. 어쨌든 이 짜투리 땅이 이렇게 이제 뭐랄까 쓸모가 훨씬 적어진 거지. 뭐 땅 크기도 줄어들었고 모양도 좀 이쁘게 안 나오고 뭐 이러면 이 짜투리 땅의 가격이 떨어져요. 그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자기 개인 땅의 상당 부분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돼서 편입이 돼버리고 남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안 뺏기죠. 뺏기지는 않는데 그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자녀지 짜투리 땅 가격이 떨어진 거, 가격 감소 때는 손실보상. 자, 이것도 읽어보면 결국은 이제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토지 수용인에 신청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결국 끝에 가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될 문제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요것도 시험에 또 한 번 언급이 될 거예요. 뒤쪽에 6번. 그 다음에 8번. 8번은 농업손실보상 청구권. 8번 되게 중요해요. 농업손실보상 청구권도 두 개 단어 딱 나오지? 공법상 권리,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행정소송으로. 10번. 8번, 9번. 9번 잘 나와. 9번은 뭐로 외워? 사업 폐지에 대한 보상 청구권. 그러니까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야? 자기가 하던 뭐 인허가 받아서 하던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지? 그게 사업 폐지라고 여기 쓴 거야. 응? 즉
사업 폐지,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자기가 하던 사업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받은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는 권리도 공법상 권리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9번, 8번, 9번 매우 중요. 지금까지 한 중에서 시험에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왔어. 하나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개인 땅 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8번 농업손실 보상 청구권, 9번 사업 폐지에 대한 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4개 정도나 5번 그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 4개 정도 꼭 외우고요. 자, 그러면 또 조금 간단하게 하자. 자, 그러면 손실보상의 요건, 손실보상의 요건. 그러면 재산 피해를 입은 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달리 말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측에서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요건이지. 자, 요건은 다시 한번 세 줄 써놨지. 손실보상 조건이 인정되려면 공공필요에 의해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어서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어야 되고, 그리고 법률에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읽고, 여기 공공필요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에. 그 의의를 쭉 읽어보면 동그라미 2번 공공필요란 외울 거 아니에요? 공공필요란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라도 침해할 그런 공익적 필요성을 가리키며 공익성과 필요성이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응? 그러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자. 그 다음에 이게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침해하려는 사업 시행자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 3번, 4번을 공부하세요. 자, 3번. 이게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침해할 만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하는 점은 사업 시행자 측에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응? 반대로 말하면 웃기지지. 개인이 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요건 구비됐습니다. 피해자가 입증해? 바보 같은 일이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겠지. 3항. 그다음에 4항. 순수 국고 목적을 위한 거. 여기서 순수하게 국고 목적이란 건, 국고라는 건 국가가 재산을 불리기 위한 사업. 국가가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한 사업은 공공 목적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순수한 국고 목적의 사업을 위한 것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공공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3항 4항을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판례 얘기를 하는데, 이 공공 필요는 공익성과 필요성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지? 자, 공익성과 관련하여 그 밑에 세 줄이 있습니다. 자, 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재산권에 대한 공용 침해가 허용되기 위한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하므로 국민의 기본권 일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인 공공목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문장의 주어. 첫째 줄,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허용되기 위한 공익성은, 그 다음에 서술어, 결론. 둘째 줄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인 공공모리보다 좁게 동그라미. 자, 요 말을 보면, 자, 우리 아까 왜냐면 헌법 23조 3항 뭐 있지? 공공 필요가 있어서, 아까 읽었어.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때는 법률로 하고 뭐 어쩌고 이때는 법률로 하고 그 보상에 관해서도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놨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하면, 헌법 30조에 의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이거 간단히 그냥 줄였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자, 세 가지 사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가 안전 보장, 그다음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그리고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둘째 줄에서 말하는 헌법 30조 2항 둘째 줄에서 말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에 공공복리. 자, 요거하고 국민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침해할 수 있는 공공필요성. 어느 쪽이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거야? 어느 쪽이 더 넓다? 이게 더 넓다는 거야, 넓은 개념. 이게 더 좁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되지. 야, 이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갈 수 있는 요건은 더 좁게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지. 응? 이거는 국민의 재산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뭐랄까 좀 더 넓은, 더 넓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유권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거보다는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는 요건인 공공필요는 좀 더 좁게 봐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좁게. 시험 문제 내면 똑같은 말 쓰고 뭐래? 넓게 이렇게 낸다고. 넓게. 재산 뺏는 거는 더욱더 엄격하고 좁게 해석을 해야 된다. 공공필요성이란 건. 자, 그게 제일 중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자, 공용 수용,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는 게 허용될 수 있는 공익성이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법률로 명확히 정해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밑줄, 두 번째 줄. 아무리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이 공익사업이라고 법에 딱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강제로 국민의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 시험의 중요. 두 번째죠. 아무리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법에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도록 열거해 놓은 사업이 아니면 못한다는 거야. 강제로 박탈. 그거 중요. 자, 그리고 이제 사망을 보세요. 사망을 보면 외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거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데서 이렇게 무슨 사업은 국민의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다라고 쭉 열거해 놨어요. 뭐 국민체육시설업, 무슨 도로건설 등등 쫙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두 개 중요하지? 하나는 아까 좁게 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법에 이런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도록 열거해 놓은 사업이 아니면 아무리 공익상 필요해도 국민의 재산 침해하지 못한다. 이거 중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자, 제목에 이제 뭐라고 잡았어? 오른쪽에 토지 수용의 주체 그랬죠? 자, 뭐냐면 야, 공익사업 하는데 필요하니까 너 땅 내놔 하고 강제로 땅을 뺏어갈 수 있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기본이야.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개인 땅 뺏어갈 수 있냐? 그렇지 않은 거지. 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문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민간의 전문 기술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나 또는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서 우리 가장 단적인 예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 건설하는 걸 직접 안 하고 민간 건설업자를 지정을 해줘. 그럼 민간 건설업자가 자기 자본금을 투입을 해서 민자도로라고 우리가 약칭 부르잖아. 도로 건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도로는 국가 소유로 한다. 대신에 어떻게 돼? 자기네 투자했으니까 민간 건설업자가 그 도로 통행료 좀 비싸게 받잖아. 그래갖고 자기네들 투자하고 이익금 회수할 수 있는 한 30년은 지네가 운영한다. 그죠?
뭐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 행정학에서 한번 그런 어떤 공익사업 방식 공부할 텐데, 그러면 국가가 어떤 민간 건설업자에게 어떤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그러면 국가로부터 이렇게 사업자로 지정된 민간 건설업자는 무슨 권리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해서, 도로건설이라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 땅들 강제로 수용해가고 보상해주고 뺏어갈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토지 수용의 주체, 좀 더 넓게 말하면 공용 수용의 주체, 국가나 지자체만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서 지정받은 민간 사업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민간 기업도 이렇게 공익사업을 위해서, 지정받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주체로 법률에서 정해놓은 거, 헌법 23조 3항이 정한 공공필요를 충족하면 헌법 위반이 아니다. 1번, 민간 기업에게도 토지 수용권을 주고 있는 거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1번 중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첫째 줄.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는 거는 사인도 가능하고 사인을 위해서도 가능해. 사인은 사기업 같은 거.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런 거 있어. 뭐가 있냐면, 자, 이거 무슨 대규모 기업 공장 같은 게 수도권에 뭐 밀집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삼성전자, 반도체 무슨 큰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을 한대. 그러면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뭐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공익적 목적에 합치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 무슨 삼성 반도체 공장이 어디죠? 충청도 지역으로 이전을 한대. 그러면 공장이 들어설 지역, 그 다음에 여기 공장 또 기숙사도 짓고 뭐 아파트도 짓고 막 이러면 넓은 땅이 필요하잖아. 이거 있잖아. 사기업이 이전하는데 그 사기업한테 뭘 줘? 여기 공장 짓기 위해서 여기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응? 국가가 인정을 해준다고 법률을 정해갖고 여기 뭐 공장 부지, 그 다음에 뭐 아파트 이 직원들 기숙사 부지 이런 거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게 바로 뭐야? 그 민간 기업을 위해서, 민간 기업이 하고자 하는 일이 공익에도 맞다 이거지. 공익에도 합치되는 측면에서 민간 기업을 위해서도 토지 수용권을 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얘기야. 그래서 그 이번에 첫째 줄, 그리고 둘째 줄부터 읽어봐. 그리고 우리 약칭 그 토지보상법도 사기업이 개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국가동으로부터 지정받은 민간업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기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들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자, 여기 1번, 2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인정이라는 거. 사업인정이라고 아주 가볍게 보세요. 자, 사업인정의 뜻은 뭐야? 첫째 줄. 공익사업, 자, 어떠한 사업이 개인의 토지 등 재산권을 강제로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공익성과 필요성을 가진 사업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사업이라고 결정 내려주는 것으로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행위다. 자, 이 셋째 줄 밑주셔주세요.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적 행위. 형성행위 다른 말로 바꾸면 모를까? 우리 그 사업 시행자에게 권리를 부여해주지.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배웠어요? 특허. 응? 그 형성행위 다른 말로 하면 특허 처분이야. 특허 처분. 셋째 줄이 중요. 수용권.
수용권이 강제로 재산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줘. 자, 이거 있잖아. 단순히 어떤 사업이 공익적 사업에 해당한다라고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LH 있잖아. LH가 어느 구역을 여기다가 대규모 주택 사업 하겠다. 아파트 짓는 주택 사업 하겠다. 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해요. 인정해 달라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사해. 그래갖고 여기는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이 필요하다. 그럼 그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라고 인정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그 LH는 그 사업지구 지정된 곳에 그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라고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셋째 줄, 권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해주는 형성적 행위다. 이게 포인트 셋째 줄. 단순한 확인 행위가 아니야. 수용권을 부여해주는 형성 행위. 그 다음에 요건. 자, 동그라미 1번 쭉 읽으면. 자,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사업 인정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인정을 받아야 뭔가 공익사업 시행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수용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이 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다. 읽었죠? 그러면 2번이 공부. 자, 2번에 특히 셋째 줄.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사업 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 첫째 줄 2번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았어. 거기서부터 출발이야.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네가 하려는 사업은 공익적 사업에 해당한다. 법이 정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사업 인정을 받았어. 사업 인정을 받았으면 수용권도 부여해 준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이 사업 인정받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어떻게 했어?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졌는데 이미 수용권이 부여됐다는 이유로 그럼에도 개인 재산을 강제로 수용하고 이런 거는 허용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았더라도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절차 특별한 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판례 중에 핵심은 아까 민간 기업에게도 공익사업 시행자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토지를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어디 공익사업이라는 게 주로 이제 개발 사업을 해. 개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대표적으로 땅을 이제 강제로 뺏어가잖아. 근데 뺏어갈 때 땅값을 보상금을 많이 안 줘요. 우리가 땅의 시가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고 정부가 매기는 가격이 있잖아. 정부가 매년 땅값 매겨놓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용어? 공시지가라 그러지. 근데 공시지가가 실제 땅 가격의 한 60%밖에 안 돼요. 1억에 거래되는 땅은 뭐 공시지가가 6천만 원 정도로 매겨지는 거야.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땅값을 보상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땅을 만약에 공익사업하는 실거래 가격으로 이제 협상을 해서 사들이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죠? 근데 이건 공익사업에 필요하다 그래서 실거래가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매겨놓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강제로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싼 값에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지. 그리고 이제 뭐 거기 싹 밀고 이렇게 개발해.
그러면 땅값이 또 엄청 올라요. 그러면 그 공익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공익사업을 하면 자 개발이 이루어지고 땅 가격이 오르고 해서 얻는 이득이지. 얻는 이득은 누구한테로 가? 얻는 이득은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으로 잡히지. 그럼 국가 지자체가 그 이익 남은 거 가지고 또 국민을 위해서 쓰잖아. 근데 민간업자에게 이렇게 사업권을 주면 어떻게 돼? 민간업자도 공시지가로 싼값에 땅을 뺏어가지고 싹 공사를 하고 가격이 오르면 그걸 비싼 값에 또 팔아요. 그러면 쉽게 돈을 버는 거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뭐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났지만 뭐 그 이재명 그 뭐 저 성남시장 할 때 거기 대장동 개발 사업 그게 이거 아니야. 민간업자에게 그 어느 지역에 그 아파트 짓는 거 개발 사업권 준 거 아니야. 그죠? 줬는데 걔는 그 땅을 그렇게 싸게 사가지고 딱 싸게 수용해서 싹 뭐야 개발하고 아파트 올리고 엄청나게 또 아파트 그 분양할 때 또 아파트 가격이 엄청 또 올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막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죠 민간업자. 그러니까 왜 이거 그래갖고 뭐 이재명 씨가 뭐 그 중에 뭐 이익금에 얼마를 받기로 했네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안 밝혀졌지만 싸우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민간업자가 개발 사업으로 공익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공시지가로 땅을 강제로 싼 값에 뺏어가지고 개발을 해서 높은 가격에 뭔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서 팔기도 하고 땅도 싹 정리한 다음에 또 가격을 높게 이제 팔아 먹으니까 쉽게 돈 버는다. 근데 민간업자는 그 이익을 많이 얻어도 다 개인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지 다시 사회에 환원하지가 않잖아. 응? 이래서 이거 갖고 문제는 왜 민간업자에게 이렇게 공익사업 시행자가 되게끔 하느냐. 그게 허용이 되려면 적어도 민간업자가 얻은 이익을 상당 부분 국가가 환수해서 공익 목적에 쓰도록 또 그런 장치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응? 아까 대장동 사업도 그래서 그 저기 누구야 이재명 씨가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이익을 많이 보니까 또 뭐 조건을 달아갖고 너 뭐 어디 공원을 뭐 또 만들고 뭐 어디 도로를 또 만들고 뭐 니네 그거를 해라 뭐 또 나중에 또 계약 조건에 그걸 또 추가해서 그래도 그 법이 허용한 한도에서 최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게 또 이재명 측의 주장이고 어쨌든 뭐 그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판례로 가면 1번 헌법 2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란 즉 국민의 재산을 공익사업한다고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공공필요성이란 어땠대? 응? 공익성과 필요성이라는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뭐 특별한 논점은 없네요. 읽어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이미 공부한 거다. 그죠? 2번 판례 중요한 거 아까도 했어. 셋째 줄에 보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개인의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일종으로 실정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허용될 수 없다. 응? 그리고 그 밑에 또 밑줄 친 거에서는 국민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기본권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공공 복리보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한 헌법 23조 3항의 공공 필요성을 더 좁게 봐야 된다. 응? 좁게 해석해야 된다. 좁게. 그런 얘기죠. 자,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자 4번 판례. 자 민간 기업도 공익사업 한답시고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 입지 및 개발의 거. 이거 산업단지 조성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시에서 민간업자를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주고, 그럼 민간업자가 지정받은 민간업자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 내 개인 땅들을 강제로 수용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결국 어떻게 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응?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치가 민간업자들에게 한 거 4번, 5번. 예. 근데 6번에 가면 6번 두째 줄에 뭐 나왔죠? 고급 골프장 사업. 그지? 고급 골프장 사업. 요거 이제 그 이런 상이 있어. 그 토지수용법에 보면 그 국민의 토지 등 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쭉 종류가 쫙 나야 되는데, 그 중에 국민체육시설 무슨 이런 게 있어요. 국민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그것도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놓고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체육시설이라고 하면서 어느 날 뭐 하냐면 골프장 짓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가면 그런 데가 있지. 이렇게 어떤 마을이 있고 여기에 무슨 대규모 골프장을 짓나 봐. 골프장 짓고 막 휴양시설, 뭐 콘도 같은 거 지어놓고 이런 고급 골프장 사업을 한대. 누가? 민간 기업이. 응? 그 민간 기업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 그러면 이거 골프장 고급 골프장인데 이거 국민체육시설에 해당한다. 이래가지고 사업식 인정해 준 거야. 사업 인정을 받은 거야. 사업 인정을 받으니까, 근데 여기 첫째 줄 끝에 보면 지역 개발 사업으로서 계획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게만 하면 이렇게 고급 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도 민간 개발자에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데,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걸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 민간업자가 이 고급 골프장 사업을 벌이는데 이 지역의 땅의 3분의 2만 사들이면 땅 주인들의 면적인지 하여튼 3분의 2만 확보하면 나머지 땅 주인들은 동의 안 해도 어떻게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전에 크게 한번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 시골에 여기 노인들 막 앞에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아왔어, 대대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여기 다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수용됩니다. 응? 뭔 일이냐 했더니, 여기다 골프장 짓는 지구로 지정이 됐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부지의 3분의 2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동의를 안 하더라도 강제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나가라는 거야. 이분들은 뭐 보상받고 이런 거 이주하고 이거 원치 않아. 그냥 우린 여기서 그냥 보상도 싫고 여기서 살다가 그냥 죽고 싶다. 근데 강제로 이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응?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하고 헌재도 간 거예요. 헌재도 가서 결국은 이겼어요. 지금 나왔듯이 이게 고급 골프장 사업이 거의 법이 말하는 공익성이 국민의 땅을 강제로 박탈해서 버릴 만한 그런 공익성이 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응? 고급 골프장이 어떻게 대다수 국민의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국민 체육시설로 볼 수는 없다. 일부 부유층들만 혜택을 보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공익성이 낮다. 이런 걸 위해서도 법률에서 사업시행 인정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는 거, 이거 헌법 위반이다. 응? 근데 시험은 이거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응? 자, 7번은 아까도 얘기했고, 다음 페이지 8번. 네. 자, 8번도 아까 얘기했지. 사업 인정.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신청해서 사업 인정을 받아야 그 공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거지. LH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벌리려면 국토부 장관의 신청, 사업계획 짜가지고 신청해서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업 인정이란 뭐야? 응?
결국 두 번째 줄에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적 행위라고 아까 읽었었죠? 판례로도 한번 확인한 거야. 응? 자, 9번은 또 잘 체크하세요. 9번 아까 언급 안 했죠? 앞에 이유를 읽어보면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장은 시도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한 내지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문화재 보호법에 해당 문화재 지정권자만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자, 국가 지정문화재 키워드 국가 지정문화재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국가의 지정문화재도 있겠지? 그럼 지방자치단체 장이 관리자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지자체장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나 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권한이 있다. 응? 자, 문장의 주 지방자치단체 장도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응? 그 문화재 보호구역 내 보호구역을 만약에 여기가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원래 문화재 보호구역이 요만큼이었는데 이거 보호구역을 더 넓혀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이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누가? 지자체장이. 응? 국가지정 문화재를 위해서. 응?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적법한 공권력 행사. 적법이 일단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첫째 줄. 국민의 재산 침해는 반드시 뭐에 의해야 돼?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해야 돼.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어떤 법률을 말해? 국회가 정한 법률. 응? 그러니까 국회가 정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 침해 이런 거 정할 수 없어요. 응? 법률에 의해서만. 첫째,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한 것이래야 됩니다. 응? 자,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 그러니까 제목 예중죠. 어쨌든 핵심은 국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줘야 된다는 얘기지. 공익사업 하느라고. 그러면 재산권 해놓고 동그라미 1번. 자, 원래 손실보상의 대상은 재산권 침해만입니다. 우리 헌법 31조 2항 보면 아까 23조 3항에 뭐라고 써 있어? 공공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것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손실보상은 재산권 침해만 보상이 됩니다. 응? 자, 동그라미 1번 중요. 재산권 침해 한정. 그래서 생명, 신체 침해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1번 중요. 그렇다면 손실보상이 되는 재산권이란 동그라미 2번 재산권이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서 가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여기에는 우리 사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되며 재산권에 해당하는 한 재산권의 이 재산의 성질,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뭐 그런 지적재산권도 다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2번도 중요. 그 다음에 3번도 중요. 자,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 또는 재산 가치는 현조라는 구체적 재산 가치의 한정. 장래 얻을 예상이익, 기대이익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즉 개인이 땅을 갖고 있는데 현재 땅값이 얼마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는 거지. 이 사람 그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이용해서 앞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해가지고 큰 돈 벌 계획이 있다. 그런 건 다 무시. 현재의 땅값, 그렇죠? 현재의 재산 가치만 보상해 주는 거야. 응? 중요한 단어. 현조라는 구체적 재산 가치, 즉 현재의 재산 가치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응? 예상이익, 기대이익은 보상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그 다음에 침해,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거 뭐 그 중요한 거 없어요. 침해는 재산을 박탈하는 거, 수용도 있고, 그죠? 그 다음 뭐 또 있어? 응? 뭐 별건 없어. 이게 읽어보자. 침해란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세 가지를 써놨었어. 재산권을 수용하는 거, 사용하는 거, 제한하는 거. 근데 그 세 가지는 대표적인 예시지요. 딱 세 가지만으로 한정하는 거 아니다. 응? 그래서 강제로 땅을 바꿔치기 하는 거, 뭐 이런 환지 이런 것도 들어가요. 응? 외울 건 아니에요. 자, 이때 중요한 거 판례 알아보기. 자, 우선 1번 판례를 봅시다. 1번은 좋아졌는데 아래쪽 결로 보세요. 자, 한 중간쯤 끝에 점점 뒤에 정당하게 어업 허가를 받고 그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민들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사업, 즉 간척사업을 하게 됐나 봐. 그럴 때 그 사업 시행자는 손실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사업 시행자가 손실보상해야 될,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현실적인 침해를 가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 여기에 간단히 깔린 논리가, 이게 원래 있잖아,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려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보상금을 먼저 줘야 돼요. 응? 법 규정상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공사에 착수하려면 먼저 보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상금을 먼저 주지 않고 공사를 착수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위법이지. 위법이니까 무슨 책임 발생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배상해줘야 되는데, 그거 손실보상해줘야 될 금액 상당의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아주 간단한 논리. 자,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 시행자가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시행했다. 그럼 이건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응? 위법이니까 그래서 결론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했잖아.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응? 이때 배상할 금액은, 사업 시행에 배상할 금액은 원래 손실보상 해줘야 될 그 보상 금액에 상당하는 배상액이다, 이 말입니다. 응? 자, 별건 아니고. 자, 2번은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개인이 자기 땅을 아마 강제로 수용당하나 봐. 근데 자기 땅을 장래 건축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장래 기대 가능성, 그리고 이렇게 무슨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 지가 상승의 기회. 이거는 현재 재산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 있는 재산 가치일 뿐이지, 이런 거는 현재 공익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보상 안 해. 그죠? 현재 재산 가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3번은 키워드가 자연문화적인 학술가치야. 자연문화적인 학술가치. 응? 그러니까 개인 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논밭이 있는데, 자기 논밭에 뭐야? 겨울이면 철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철새들이 막 군무를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어쨌든 자연문화적인 학술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기 땅이 공익사업에 강제로 이제 수용이 되니까 땅값을 보상받는데, 사업 시행자가 그 땅의 가치만 거래 가격만큼만 보상금을 주니까 반발. 내 땅은 철새들이 날아들은 철새 문화지라는 자연문화적 학술 가치도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거 보상 대상 아니라고 판결한 거지. 그래서 철새 도래지로서의 자연문화적 학술 가치는 뭐야? 그 땅의 부동산으로서의 어떤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 가치로 볼 수가 없대. 응? 보상 대상 안 되는데. 3번. 자, 2번, 3번. 예, 다 중요하게 여긴다.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 응? 이게
특별한 희생과 관련된 요점이 이게 조금 길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특별한 희생은 조금 쉬었다가, 응?